안녕하세요. 수원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남편과는 우연히 알게 되어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을 했어요. 부모님이 귀하게 낳은 늦둥이 딸이라 오냐오냐 하시며 키웠고, 그런 제가 어느 남자한테 시집갈까 늘 노심초사하던 부모님은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야 한시름 놓으셨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고, 제가 결혼하고 얼마 가지 않아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하나뿐인 외동딸이었던 저는 부모님이 남긴 유산과 생명보험금을 받게 되었지만 돈이 무슨 소용일까요? 가장 천금 같은 부모님을 잃어버렸는데, 부모님을 잃고 나니 결혼은 남편에게 더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허운대만 멀쩡했을 뿐 남한테 가시하기 좋아하고 굉장히 말로만 나불대는 사람이더라고요. 호탕한 모습에 반해서 연애를 시작한 거였지만 너무 가시욕이 많은 사람이었죠. 문제는 시댁도 마찬가지로 그런 남편을 아주 떠받들어 모시는데 실로 적응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었죠. 제가 생각하기에 어처구니 없었지만 그래도 어찌할 도리는 없었어요. 내 아들이지만 포부도 크고 참 멋지지 않니? 넌 남편 잘 만난 거야. 얼마나 멋있어, 안 그래? 남자라면 포부도 크고 크게 될 아이야. 그러니 너 남편 얼마나 잘 만났니? 뒷바라지랑 내조 잘하거라. 그것만이 네 남편 떠받들 수 있는 기회야. 아, 네, 저도 호탕한 이 성격에 반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 서로 잘하면서 잘 살아야죠. 어머님 말 잘 새겨 들을게요. 너희 부모 일은 안 됐다만 어찌할 수 없잖니? 그래도 네가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애를 만나서 얼마나 좋아. 그것도 다 네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 애를 그냥 네 부모같이 생각하고 철저히 의지하렴. 그래야지 별 수 있니 네가? 일가 친척이 있어? 아니면 형제 자매가 있어? 의지할 때라곤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 제 걱정해줘서 감사해요. 그러게요. 그나마 하나 있는 딸 시집 가는 것까지 보고 가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건지. 시어머니는 제가 부모님을 잃은 것에 안타까워하시며 이제부터 남편에게 철저히 모든 것을 의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족이 되었고 남편이니 그러려니 했지만 남편은 저에게 잘해주는 거와는 별개로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신 유산을 많이 탐을 냈습니다. 처음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경황이 너무 없어 모든 걸 남편이 말하는 대로 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제가 남편 말만 듣고 있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 저 역시 제가 해야 할 것들을 개척해 나가려고 시도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제 걱정이랍시고 절 아무것도 못하게 하며 집에서 정신을 쏙 빼놓더라고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저를 위해서 그런 줄 알았죠.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저 절 위해서가 아닌 본인을 위해서 그런 거였더라고요. 자기 아버님, 어머님 생명보험금 받은 거 혹시 나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나 지금 일하는데 자금이 부족하거든. 생명보험금을? 그건 아니지. 다른 것도 아니고 부모님 목숨값인데 얼마나 필요한데? 그리고 지금도 잘 되고 있는 회사 자기가 무리하게 확장하는 거 아니야? 굳이? 그건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안정되고 생각해보자.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넌 내가 잘 되길 바라긴 하는 거냐? 내가 그동안 네가 하도 슬퍼해서 말을 안 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너도 이 집 구성원이면
나한테 도움이 돼야 할 거 아니야? 네가 이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이런 거라도 해야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자기 나랑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 돈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잖아. 어떻게 말을 해도 꼭 참 너무한다.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거지. 남편한테 못해줄 게 뭐가 있어? 우리 부부인데 평생 당신을 누가 책임져 줄 것 같아? 나야. 남편은 제가 이 집안에서 도움이 돼야 한다고 하면서 부부라는 게 뭘 해주고 안 해주고가 없는 건데 남편은 부모님을 잃고 심신이 미약해진 저에게 계속해서 모든 본인을 도와야 제가 잘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도 그런 말을 귀에 닦지 않게 들으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의 사업을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했고 썩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요. 그리고 남편은 그렇게 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사업은 잘 되었고 제 마음은 그렇게 썩 와닿진 않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좋아하니 그걸로 되었다고 생각했죠. 그래야만 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그런 시간들의 반복이었어요. 잘했다, 잘했어. 그래, 그렇게 돈 아끼면 뭐하니? 네 서방 잘 되는 일인데 도와줘야지. 어디까지나 넌 집에선 내조해야 해. 그래야 네가 이 집구석에서 잘 붙어 있을 수 있어. 너같이 오갈 데 없는 애가 남편이랑 이혼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하니? 이혼이라뇨? 어머님, 제가 이 집안에 도움이 꼭 되어야 하는 존재인가요? 남편과 저 마음 맞아 결혼했고, 그런데 제가 꼭 이 집안에서 그래야 하는 거예요? 저 너무 속상해요. 어머님도 그렇고, 이도 그렇고, 그놈의 돈. 속상해요, 정말. 어머, 얘가 왜 아침 대바람부터 눈물바람이야? 아침부터 될 일도 안 되겠다. 눈물 거둬라. 여자가 눈물바람을 날려? 우리 승용이나 되니까 너 데리고 살아주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불행하니 네가? 결혼하자마자 부모가 하늘 한시에 저 세상에 갔는데 우리 집이나 되니까 너 걷어준 거야. 까놓고 말해서 내가 원래 말을 돌려서 하지 못하잖니. 그러니까 네가 승용이한테 잘해야 해. 알겠지? 너만 잘하면 이 집에 아무 문제 없다. 내 말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말고 새겨 들어.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부모 없는 게 죄도 아니고 저도 할 만큼 하고 있는데 늘 어머님은 잘하라고만 하시니. 여자가 잘해야 가정이 쓰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도 하는 거지. 섭섭하게 받아들이지 마. 속상한 마음에 훌쩍였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될 일도 안 되겠다며 눈물을 그치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심적으로도 의지할 곳도 없는 느낌이었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지면서 철저히 고립되어 갔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의 갑작스런 부재는 얼마나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남편 사업을 계속해서 도와줬고 그나마 제가 남편을 도와줘야만 남편은 저에게 따뜻하게 웃어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리움을 서서히 잊어갈 때쯤 임신을 하면서 아이를 낳았고 무엇보다 내 핏줄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가 생기니 집안에 소속감도 생긴 것 같고 행복했어요. 남편도 아이한테만큼은 다정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어서 그런 모습들이 참 좋았어요. 애도 태어났겠다. 그래도 일이 떡떡 잘 풀리는구나. 우리 아들 하는 일이 말이야. 애가 태어난 만큼 네가 더 잘해야 해. 알겠지? 지금처럼 내조에 충실하고
돈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말고 새겨들어. 네 서방이 잘 돼야 너도 잘 되는 거야. 아, 그렇죠. 뭐 아이 태어났으니 부단히 더 노력하고 잘 살아야죠.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너 재산은 얼마 정도 남았니? 뭐 딱 너한테만 남겼다고 생각 말아라. 그게 다 너랑 우리 아들이랑 가족이니까 우리 아들한테도 그 돈에 대한 권한 있는 거 알지? 내가 혹시라도 네가 잊어버렸을까봐 얘기하는 거다. 혹시나 해서. 어머님은 제 얼굴 볼 때마다 돈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만 보면 돈 얘기밖에 생각이 안 나시나요? 너무해요, 정말.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참 너도 꼭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더라. 우리 아들이 잘 돼야 네가 잘 되는 거니까 두루두루 말한 거야. 시어머니는 늘 저와 대화 끝에 친정 유산에 대해 언급하셨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저 저희 아이를 키우며 남편과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이번에 나이를 위해서 마당이 딸린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무리하게 요구만 하는 남편에게 이번엔 따끔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따끔히 얘기하자 남편은 오히려 역정을 내며 저에게 뭐라고 했고 역시나 저를 이상하게 몰아가는 투로 말했죠. 자기 수중에 돈이 있으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사도 좋고 사업 확장도 좋아. 근데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거야? 아니 뭐 너도 돈 있잖아. 그리고 꼭 그렇게 돈돈 거려야겠어? 남편 기 좀 살려주면 좀 좋아. 당신 내가 생활비 갖다 주는 게 뭐라고 생각해? 그 돈으로 당신이랑 지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남자 귀를 이렇게 꺾여놔야겠냐고. 참 어이가 없네. 아니 그게 아니잖아. 나도 돈 없어. 이제 우리 미래도 생각해야지. 그리고 지금 이 집이 뭐가 어떻다고. 꼭 내가 당신 돈 뜯어가는 사람처럼 얘기한다. 우리가 부부 맞긴 한 거야? 나 우리 지희 아빠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냥 아껴서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까 좀 욕심을 내려놓자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 정도로 버니까 너랑 지희 먹고 사는 거라니까. 나 아니었으면 네가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돈도 네가 꼴랑 몇 푼 보태주면 내가 확장시키고 내가 더 불리는 건데. 너도 참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하네 진짜. 순간 당황했어요. 돈 얘기를 꺼내자 저에게 오히려 본인의 길을 꺾는다고 하는데 속상했어요. 돈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지는 남편과 무리하게 계속해서 뭔가를 버리려고 하는 남편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돈을 풀어줄 생각을 하지 않자 남편은 집에도 안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정말 황당 그 자체였죠.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더라고요. 어머님, 이 연락 돼요? 지금 제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며칠째 안 들어오고 정말 미치겠어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얘기 들었다. 아니, 큰 집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너 둘째 낳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네 서방이 좀 해달라는 건데 그렇게 돈으로 무시했다며? 너네 친정부모가 남겨준 유산 움켜쥐고 있으면서 갑질하니까 좋으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원. 네? 갑질이라뇨. 그리고 저 그동안 할 만큼 했어요. 지금 사는 집도 나쁘지 않고 둘째 낳고 살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꼭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요? 저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목숨값을
왜 그렇게 저한테 대놓고 요구하시는 건데요? 제가 그동안 말씀을 안 했지만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그저 돈. 진짜 지겨워요. 제가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하자 시어머니는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못한 채 입만 떡 벌어지더라고요. 그러고 이내 정신을 차리시곤 저에게 막말을 일삼으셨고 오갈 데 없는 저는 참 서럽더라고요. 갈 친정이 있나 만붙일 형제가 있나 이런 모욕을 듣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그 순간에 들더군요. 딸아이를 낳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 마음은 그전보다 더 독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어머, 넌 말하는 것 좀 봐.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냐? 아주 못돼 먹어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너 돈 뜯어간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야? 너 진짜 섭섭하다. 네 남편 밖으로 놔두라도 나도 이제 모른다. 다 네가 하기 나름인데 뭐. 조언을 해줘도 진짜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너 정말 별로다 별로야. 아주 은혜를 원수로 갚니? 실망이다 정말.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조언이랍시고 매일 저를 휘두르려고 하시니까 그런 거죠. 제가 모를 것 같아요? 내가 널 휘둘러? 내가 널 위해서 해준 말인데 그렇게밖에 못 받아들인다고 하니? 참 내가 할 말이 없구나. 어쨌든 네 신랑 나가서 뭐라고 다니던지 네가 알아서 생각해. 너랑은 말이 안 통해. 너같이 피해의식에 똘똘 뭉친 애한테 무슨 말을 해?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와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얘기를 거부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시점 아무렇지 않게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남편은 집에 들어와서 또다시 돈을 요구했고 이번에도 안 주면 정말 나가겠다는 뉘앙스로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이 어쩜 저렇게 이기적인지 내가 왜 이런 사람과 결혼을 했는지 각성이 되면서 그날 대판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돈 때문에 집을 나갔다는 게 말이 돼? 전화도 안 받고 당신 이렇게 무책임한 인간이었어? 당신이 왜 날 무시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지. 누가 무시하래? 바깥에서 일하는 남편 무시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무시는 누가 무시야. 당신이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니까 얘기를 해보자는 거지. 당신도 진짜 너무한다. 어쩜 그래? 남편이 하는 일에 태클 거는 게 무시하는 거지. 내가 다 생각해 놓은 미래가 있는데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니까. 당신만 딱 투자를 해주면 우리의 완벽한 미래를 펼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협조 좀 해. 나 당신이 협조할 때까지 집에 안 들어올 거니까 그리 알아. 이렇게 무시당하고는 못 살아. 가장이 가장의 위험이 있지. 집에서 내조하는 아내가 날 무시하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어? 무시라니. 당신이랑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 집을 나가겠다고? 나랑 지인은 당신한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야? 집을 나가든지 이혼을 하든지 마음대로 해. 제 말에 아무 대답도 없었고 그렇게 대판 싸움을 하다 딸아이까지 빌미 삼아 결국 끝끝내 마지막 남은 유산을 가져다가 한적한 땅에 집을 짓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주 큰 전원주택이었는데 그렇게 남들에게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남편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렇게 1년이 채 안 되게 걸린 전원주택 작업이 끝이 났고 마당이 드넓은 집이어서 아이들이 뛰어놀기엔 참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아빠,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집이라고 생각하자라고
애써 생각을 하며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렇게 저희가 이사를 갔고 딸아이도 넓은 집에서 뛰어노니 참 좋아해서 남편도 역시 본인 말이 맞았다며 한참을 흐뭇해했고요. 이 집에서 이제 우리 딸아이가 쑥쑥 자라기만을 기다려야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즐거운 나날을 상상하며 지냈어요. 자고는 아직 수리 중이니까 이쪽으론 통행하지 말고 현관으로만 통행해. 아무래도 공사하는 사람들이 집주인이 그쪽으로 들락날락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소. 내 말 명심해. 아직 완료될 때까지 그쪽으론 다니지 마. 알겠지? 명심해. 알겠어. 그럼 공사는 언제쯤 끝나는 거야? 그래도 주택 짓는데 꽤 걸리네.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 가니까 그래도 지희도 참 좋아하고 나도 좋네. 여기서 좋은 일들만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어머님도 초대해서 슬슬 집 구경 시켜드려야지. 바닥 공사 끝나려면 3개월은 넘게 걸린대. 그러니까 주의해서 지내자. 그쪽으로는 얼씬도 말라고 불편할 테니까. 남편이 마음먹고 지은 집이니 이왕이면 남편 기분이 좋아지라고 말을 해줬고 저흰 이사 기념으로 시어머니를 초대하여 대접을 할 준비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집에 내리더니 차고 쪽으로 어슬렁거리시더라고요. 한참을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 인기척이 너무 없자 제가 어머님을 찾아 나섰는데 차고 쪽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상하게 뭔가 숨기는 느낌도 들었는데 그때는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워낙 시어머니도 말이 통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어머님, 거기서 뭐 하세요? 아직 거기는 공사가 다 안 끝나서 지아빠가 그쪽으론 출입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간다. 아니, 여기 그냥 뭔지 구경만 한 거야. 올 필요 없어. 내가 갈게. 구경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어여 들어가자. 근데 누구랑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어머님 뭐 아시는 분 있으신 거예요? 저도 좀 소개해 주세요. 누군지. 아니라니까. 얘가 왜 이래? 얼른 들어가자. 밥은 다 했니? 어디 오랜만에 네가 한 밥 먹어나 보자. 얼마나 잘했을까? 여기 아주 먼지가 많이 날리니까 너 기관지도 약한데 얼씬도 말거라. 아유, 먼지 좀 봐. 들어가자꾸나. 집도 넓고 좋네. 시어머니는 제가 잘못 들은 거라며 한사코 말리셨고 그런 저희는 다시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이 뭔가 죄를 지은 듯한 가시방석같이 보였지만 뭐 무슨 일이야 있겠어 싶었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차고 쪽에서 무슨 소음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아무리 공사 중이라고 해도 약간 사람들의 소음 같았어요. 이런 부분이 좀 불편했지만 인부들의 말소리인가? 근데 이게 밤까지 이렇게 이어진다고?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의심의 불꽃이 점차 쌓여서 좀 커져만 갔고 아무리 생각해도 밤마다 조금씩 이어지는 소음이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차고 쪽 낮에는 오히려 조용한 것 같은데 저녁부터 좀 시끄러운 것 같아. 원래 낮에 공사 진행해야 맞는 거 아니야? 뭐 밤에 할 수도 있지. 설마 가서 불편하게 한 건 아니지? 이런 게 주인집 갑질이야. 당신 그러니까 행동거지 조심해. 무슨, 가진 않았지. 근데 밤에 너무 시끄러우니까 자기한테 먼저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좀 주의 좀 줬으면 좋겠어. 알겠어. 그 부분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당신은 지금처럼 집에서 살림하면서 지나 봐. 이런 건 나한테 맡겨. 여자가 나서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인부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가장이 뭐하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만 믿어. 좀 밤에 조심하라고 얘기해줘. 지희가 통 잠을 못 자네. 계속 울고 시끄러우니까. 자기가 좀 따끔하게 주의 좀 줘. 남편이 본인만 믿으라는 말에 그러도록 하라고 했지만 날로 가면 갈수록 인기척에 잠을 자지 못하는 지경이 이르렀죠. 저뿐만 아니라 딸아이도 밤마다 울고불고 하는 통에 전 남편이 절대 가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가서 따끔히 주의를 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한밤중 그 인기척에 차고문을 열었어요. 차고문을 연 순간 역대급 반전에 그 자리에서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정말 어처구니도 없고 화도 나고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다 뭐하는 짓들이야? 이게 뭐냐니까? 당신 말 좀 해봐.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본 게 뭐야? 여기 오지 말라니까 왜 왔어? 아니, 당신이 본 거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건데 내가 천천히 설명할게. 일단 집에 가 있어. 내가 지금 집에 가 있게 생겼어? 지금 이게 뭐냐고? 제정신이야?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당신이 이러고도 사람이야? 아니, 넌 여기 왜 왔냐고. 내가 여기 오지 말랬지? 우리 비즈니스 중이니까 일단 빨리 들어가. 이따 얘기해. 비즈니스? 돌았구나 진짜. 너 이게 무슨 짓인 줄이나 알아? 네가 인간이야? 평소에 이러고 돌아다녔던 거니? 차고 문을 열고 확인한 순간 차고 안에서는 화투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끼리 최대한 목소리를 작게 한다고 했는데 역시나 집까지 들렸던 거고 하얀 연기를 뿜으며 현금다발에 아줌마 아저씨 할 것 없이 거기서 다 화투를 치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아유, 피박에 광박에 거기 돈 좀 주셔. 내가 오늘 다 가져가야지. 아니, 우리 이사장 때문에 여기 아주 좋구먼. 걸릴 일도 없고. 아유, 그러니까 하우스에서 하던 것보다 안락하기도 하고 여기선 절대 들킬 일이 없잖아. 안 그래? 아주 똑똑하다니까. 저 사람은 법 피해가는데 도 같은 사람이잖아. 뭐 지난번에도 오락실 같은 거 운영하고 이제 하다 머리가 참 비상이여. 저희 남편은 그곳에서 장소를 제공해주고 수수료를 떼어먹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 집에서 이런 행동들을 하다니. 전 그 길로 바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고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리고 바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저희 집이 좀 외진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도망가거나 할 겨를도 없이 경찰이 출동했고 남편은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조사를 받으면서도 반성은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저 저를 원망하는 눈빛과 말투, 네가 다 망쳤다는 듯한 어조.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었어요. 그리고 장소를 제공받은 사람들 또한 저희 남편을 원망하는 눈으로 쳐다봤고 아주 끼리끼리더라고요. 온갖 정이 다 털렸어요. 네가 다 망쳤어. 알아?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편하게 사는 게 내 뒤통수를 쳐?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네가 벌어다 준 돈? 정신 나갔구나. 그동안 사업한다고 가져갔던 돈들이 이런 일을 하려고 쓰였던 거니? 나 가만 안 있어. 내가 미련했지. 아기 아빠라는 이유로
널 그냥 믿었으니까. 이제 절대 안 믿어. 내가 다 뺏어올 거니까 두고 봐. 무식하면 말을 마. 너도 한 배를 탄 거야, 알아?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어? 그러니 너도 동조한 거라고. 어디 그렇게 말해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 콩밥 먹여줄 테니까. 그리고 지희 볼 생각 마. 너 같은 아빠 없는 게 훨씬 나으니까. 전 참고인 조사도 마치고 집으로 향했고, 남편의 금고에서 그동안에 비정상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료들을 모든 증거 자료로 법원에 제출했어요. 주택 매입 또한 몰래 이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장을 한 거였더라고요. 그동안 시골 비닐하우스에서만 하던 것들을 아예 이렇게 집을 지어 집안에 따로 차고 형식으로 자리를 마련한 거였죠. 아주 영악한데요? 규모하게 피해 다니면서 계속 수수료 먹고 이런 식으로 재산을 불리고 정말 보통이 아니네요. 네, 몰랐어요, 한사코. 이거 다 증거 자료로 제출할게요. 그리고 이혼 소송도 같이 진행해 주세요. 우리 아이 아빠 할 자격 없으니까요. 경찰과 검찰은 이 모습을 보고 보통이 아니라며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그리고 전 이혼 소송까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남편 아니면 난 이제 내 가족이 한 명도 없다는 두려움으로 늘 남편을 믿고 지지했지만 무슨 용기인지 정말 생각이 전환되더라고요. 아이에게도 이런 아빠보다 없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었고, 남편의 수사가 이어지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막말을 해대며 다시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고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한가득 했어요. 너 누구 돈으로 그렇게 호사했어? 이제 와서 네 남편한테 죄를 물어? 얼마나 너희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노력했는데 네가 뒤통수를 쳐? 네가 화근이야, 애초에 네가. 우리 아들 이렇게 된 것도 너 때문이야. 꼴랑 그깟 유산으로 우리 아들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었겠어? 그러니 이런 거나 해대는 거지. 너희 먹여 살리려고.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정신 나간 노인네가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네. 내가 그동안 그래도 참았어.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가 이해해야지 했다고. 근데 뒤에서 이딴 짓을 해놓고 이것 또한 나 때문이라고? 내 돈 야금야금 가져가서 겨우 한다는 짓이 이딴 일이야? 당신도 똑같아. 그때 우리 집 왔을 때 알았겠지? 아니, 그 전부터 알았겠지. 모든 거 다 회수할 거고 가만 안 둬 당신들. 길거리에 나 앉을 준비나 해. 절저히 혼자인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기들 친정이 있어. 어디 마음 붙일 형제가 있어. 너 혼자 그렇게 애써봐. 그렇게 생각해. 당신 같은 가족을 둘 바엔 안 보는 게 나아. 노망난 할망구야. 재산 토해낼 생각이나 해. 알겠어? 무식해가지고. 전 그 길로 변호사를 찾아가 저희 집 유산을 찾아올 방법을 물색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꾸준히 제 통장에서 남편에게 입금했던 거래 내역과 그리고 그 돈으로 시어머니의 집도 사고 했던 것들이 모두 다 나오더라고요. 비정상적인 재산 취득으로 인한 거죠. 변호사는 다 찾아오기는 힘들지만 일부는 찾아올 수 있다고 했고 지금 전원주택도 소송으로 가져오자고 했어요. 전 그렇게 남편과의 길고 긴 싸움을 했습니다. 저와는 별개로 잘못된 장소를 제공한 수법의 죄를 받고 그리고 저와 이혼소송 또 재산분할의 소송이 이어졌어요. 3년이 넘게 걸렸고 저도 그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느라 꽤 긴 싸움이 흘렀던 거예요.
하지만 옆에서 변호사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다행히도 모든 돈은 아니었지만 엄마 아빠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지은 집을 되찾을 수 있었고 남편은 구속이 확정되었어요. 구속이 확정되니 친권과 양육권은 자연스레 박탈되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또한 남편의 잘못된 재산 취득으로 인해 집을 매매한 것이 들통나서 그 집을 나가게 되었죠. 제가 쓰고 있던 핸드폰이 통화를 할 때마다 자동 녹음이 되는 핸드폰이어서 그동안 남편과의 통화, 어머님과의 통화 내역으로 인해 저는 절대 이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시되었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한통속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아이고, 내가 진짜 미치겠다. 아주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이게 뭔 고생이라니? 정말 우리 아들이 왜 구속이 돼?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다 너 때문 아니야? 내가 그리고 이 집을 왜 토해내야 하냐고? 너 잘못 생각하나 본데 우리가 없으면 넌 무조건 혼자 지내야 돼. 알아? 네 가족 단 한 명도 없이 넌 철저히 혼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래? 당신 같은 가족 필요 없어. 모든 돈을 회수 못한 게 안타까울 뿐이야. 내가 돌았지. 이딴 집 구석에 뭘 믿고. 지 절대 볼 생각 마. 당신들이랑 절대 교류 못하게 할 거니까. 인생이 비합법적인 인간들 감히 날 속이고 뒤에서 이런 짓을 해? 아직 벌을 덜 받았어. 우리 지가 우리 집 핏줄인데 내가 왜 지 일을 못 봐? 네가 뭔데 우리를 끊어내?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저기요, 벌금 낼 돈이랑 당신 집 구할 생각이나 하세요. 이제 다 가압류 들어갈 건데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 하네 아주. 시어머니는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있는 돈으로 어떻게 해서 작은 원룸을 하나 얻었어요. 그들이 원하던 삶이 아주 다 물거품이 돼버린 거죠. 쉽게 돈을 벌려고 했던 어리석음이 이렇게 법적 절차로 돌아올 줄 아마 몰랐겠죠? 그리고 저 역시 그들 말에 늘 오냐오냐 할 줄 알았겠죠. 조금 어리석었던 날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남편은 형량을 세게 받아 나올 생각도 못하고 있고요. 그런 인간이 사회에 나와봤자 뭘 할 수 있겠냐마는 말이에요. 시간은 정말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돈도 회수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여겼죠. 그 후로 전 남편이 지은 전원주택을 팔았는데 다행히 신축이고 집은 잘 지어놨기 때문에 후한값에 팔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딸과 경기도로 이사를 왔고 우연히 그 집을 매매하고 다시 구매한 경기도의 집이 폭등을 하면서 저는 그래도 딸아이와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돌이켜보니 정말 제 마음이 그때 왜 이렇게 심신미약이었나 싶더라고요. 딸아이가 있으니 이렇게 용기가 나는데 그때의 저를 이용한 것 같아 너무 화가 나지만 그래도 그런 시련이 있었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마음을 다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모든 걸 정리하고 딸과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남은 돈으로 아파트 앞 상가에서 네일 아트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소하게 딸과 살아가는 게 좋더라고요.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변호사님과 만나 얘기를 하던 도중 전 남편은 구속이 되었는데 계속 전부터 했던 잘못된 장소 제공 사례들이 걸려서 형량이 늘어났다고 하더군요. 그런 인간과 이렇게 손절을 하게 된 것만으로 너무 행복한 나날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참 하다하다 집에다가 비정상적인 놀이장을 만들 생각을 했다는 게
아직도 충격이지만요. 너무 몰라서 당했던 날들이었지만 덕분에 딸아이도 태어났고 지금은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 저는 그날을 후회하진 않는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나길 바랄게요. 글재주가 없어 어떻게 읽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두 번 다시 없을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죠. 그 기회를 누군가는 놓치고 누군가는 잡아서 한순간에 삶이 바뀌어 버립니다. 저 또한 눈앞에 보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게 되면서 갑자기 찾아온 한 사람과 저와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네요.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고 제 선택에 대해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결혼 5년 차가 되었을 때 출장을 자주 다니던 남편이 그날은 부산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직업이 변호사라 항상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었죠. 뭐든 열심히 하는 남편이 항상 자랑스러웠고 저 또한 5살 된 아이를 돌보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오래간만에 연락이 온 친구라 반가운 목소리로 받게 되었는데 제 귀에 들려온 친구의 목소리는 제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웠던 저는 잘못 봤을 거라며 목소리를 떨기 시작했고 친구는 그럴 리 없다면서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어요. 내가 아무리 너희 남편을 몇 번밖에 못 봤지만 얼굴 하나는 기가 막히게 기억하거든? 처음엔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어서 긴가민가 했었는데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너무 놀랐다니까? 네 남편이니까 사진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 아냐. 어때? 네 남편 맞지? 빨리 대답해봐. 맞으면 가서 머리채라도 잡아버리게. 그냥 비슷한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고. 우리 남편은 지금 부산에서 바쁘게 업무 중이고 나 말고 다른 여자한테는 눈길조차 돌리지 않을 정도로 일편단심이야.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부산이고 여기가 해운대 해수욕장이야. 확실하게 맞는 거지? 그냥 부인하고 싶은 것 뿐이잖아. 내가 오늘 증거물을 최대한 많이 보내줄 테니까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나 해봐. 내가 봤을 때 옆에 있는 여자랑 갈 때까지 간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선 서로의 스킨십이 너무 자연스럽다고. 친구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저에게 계속해서 보내는 사진들은 남편임을 확신시켜 주었고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네요. 친구와 전화 통화를 끊은 뒤 계속해서 전송되는 남편과 의문의 여자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확대해서 남편 옆에 붙어 있는 여자를 보는 순간 확실히 알 수 있었고 남편과 그동안 손발 맞춰 함께 일을 해왔던 변호사 동료 여자였습니다. 저와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고 가끔 모임이 있을 때 남편이 저를 데려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주위에 있어서 인사를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그 여자가 남편에게 흑심을 품고 있었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네요. 너무 크게 배신을 받게 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너무 막막했고 그 두 사람을 절대로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전송된 한 장의 사진을 보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세차게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동료 변호사와 함께
호텔의 한 방에 같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남편의 품에 기대어 있는 동료 변호사를 당장이라도 부산으로 달려가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을 만큼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변호사라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을 해야 했어요.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그때 타이밍도 참 웃긴 게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의 상태에선 받고 싶지 않아 시모의 전화를 무시했고 핸드폰 전원을 꺼버리려고 하는 순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다가가 누구시냐고 물어보자 시모가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저에게 화를 내셨네요. 시모가 집에까지 찾아오실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방문을 하셔서 일단 급하게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너 울었니? 눈이 왜 이렇게 빨갛게 충혈된 거야? 전화를 했으면 바로 받을 것이지. 뭘 하고 있었길래 내 전화를 무시하고 있었던 건데? 계속 정신 나간 여자처럼 그러고 있을래? 너 혹시 지금까지 자다가 깬 거야? 내 아들은 밖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집에서 잠이나 퍼질러 자고 있어? 사는 게 아주 편하지? 지금 바로 우리 집에 갈 거니까 짐부터 싸라. 아마 며칠은 있어야 할 거다. 상황 설명은 가면서 해줄 테니까 멍 때리지 말고 빨리 움직여. 시모는 저를 다그치며 시댁에 급하게 가야 한다고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은 채 재촉하셨습니다. 남편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몸은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지만 시모의 다그침에 제 몸은 자동으로 지시를 따르고 있었네요. 그렇게 짐을 챙긴 다음 시모와 아이를 태우고 힘겹게 시댁으로 향했어요. 이번에 아주 중요한 손님들이 오는데 너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가면 해야 될 일이 정말 많거든. 정신없을 테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해야 될 일을 피할 수는 없으니 불만 가지지 말고 손님 오기 전에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자. 끝나면 내가 일당 두둑히 챙겨줄 테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 지인분들 오신다고 노동해 달라는 건가요? 차라리 저를 시키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은 어머님 댁에 들어가 음식을 준비할 만큼의 컨디션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출장 뷔페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음식 준비하시는 게 번거로우시면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번만큼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 입장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 주셔야죠. 얘 봐라. 네가 언제부터 내 말에 토를 달았니? 내가 하자고 하면 너는 군말 없이 조용히 따르면 되는 거야. 사람들이 입이 얼마나 고급인데 그깟 뷔페 음식으로 대접할 거면 애초에 초대도 하지 않았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운전이나 똑바로 해라. 그리고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야? 시간 없으니까 밟으라고. 시모는 제 아이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목소리를 높이셨고 아이는 시모의 언성에 놀랐는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 때문에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상태인데 시모까지 한술 더 뜨고 있었네요. 워낙 성격이 불같으신 분이라 운전 중에 괜히 심기 불편하게 만들면 사고라도 나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고 시모의 지시대로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었네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회사 동료와 바람이 나서 호텔 방으로 들어갔는데 시모 옆에서 음식이나 만들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게 느껴졌어요. 너 뭐하고 있어? 빨리빨리 움직이래도. 얘가 오늘따라 왜 이래? 시애미가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은 거야? 하기 싫은 티 팍팍 내면서 꼭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냐고. 이래선 손님들 오기 전에 아무것도 안 되겠다. 음식 가짓수라도 맞추게. 뷔페라도 시켜야지. 바쁜데도 시간 내서 오시는 손님들 기분만 상하겠어. 저런 걸 며느리라고 들여온 내가 정신 나갔지. 너 때문에 내 일정 전부 망치면 그땐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사람들 앞에서 아주 망신을 줄 거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뷔페 시키라고 했잖아요. 제 말을 끝까지 안 들으시다가 결국 이게 뭐예요? 오늘 음식 준비할 기분이 아니라니까요? 손님들 응대하는 것도 사람 시켜서 하세요. 저는 그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며느리가 무슨 평생 무료 봉사하러 들어오는 노동자인 줄 아세요? 너 오늘 무슨 일 있니? 평소에는 내 말 한마디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던 애가 오늘따라 완전 딴 사람처럼 행동하고 우리 집안 식구가 된 지 5년이나 됐으니까 이제 할 만큼 했다 이거야? 막 나가도 된다는 거니? 마지막으로 경고하겠는데 내 집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가려고 한다면 그땐 내가 널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러시던지요. 저도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그동안 제가 어머님이 시키는 거 불만 가진 적 있었나요? 오늘만큼은 그냥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사람이 언제나 한결같이 행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멋대로 찾아오시고 어머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 정말 마음에 안 든다고요. 며느리는 무조건 시모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저보다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시더니 나가려는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아이를 안은 상태에서 한쪽 손에는 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시모를 저항하기가 힘든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이를 안고 있는 걸 알면서 저를 강하게 밀어버리셨어요. 순간적으로 넘어질 뻔한 저는 시모의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말을 꺼내며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제 말에 당황하셨는지 말을 더듬으시길래 핸드폰을 꺼내 들어 남편과 동료 변호사가 함께 호텔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모습을 본 시모는 받아들이기 힘드셨는지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의 사진을 다시 확인해 보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뺏기지 않으려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그날 제가 왜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설명을 하게 되었네요. 시모는 저를 바라보시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시길래 이혼이 당연한 거 아니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너는 절대 이혼 못한다. 우리 집안에 흠집 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당장 핸드폰에 있는 사진 전부 다 지워라. 얼마나 중요한 증거물인데 제가 왜 지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둘 다 변호사 생활을 말아먹게 할 수 있을지 지금 상당히 고민 중이거든요. 너 내가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걸 기어이 봐야 속이 후련하겠니? 오늘 일은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일단 진정하고 내 말부터 좀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네 자식은 생각 안 할 거야? 걔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은 건 아니지? 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내 아들이 변호사 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돈이 필요하면 원하는 만큼 준비해 줄 테니까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 시모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났던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남편이 동료 변호사와 바람을 피웠다는 걸 제 입으로 밝혀버리게 되었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 때문에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라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게 될까봐 걱정을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붙잡고 놔주지 않는 시모를 강하게 뿌리치며 한 번만 더 건들면 남편의 회사에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저를 놓아주었고 그렇게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모에게 한참 동안 시달리다가 들어와서 그런지 온몸이 쑤시고 몸살 기운이 돌고 있길래 잠깐 눈 좀 붙이려고 하는데 시모가 그새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전부 다 알려주었는지 저에게 연락이 왔네요. 당신 어머니 집에 다녀갔었다며?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인다고 하던데. 걱정돼서 전화했지. 이제 집에 들어간 거야? 나도 이제 막 일이 끝나서 올라가는 중이야. 그래서 전화한 용건이 뭐야? 당신 원래 일 마치면 나한테 전화 안 하고 곧바로 집에 들어왔잖아.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낯설게 행동하는데? 어머님한테 전화 갔으면 어느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말 돌리지 말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얘기해봐. 나는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다 되어버렸거든. 그래. 어차피 알게 된 거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 그 사람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당신과는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고 했었고. 언제부터였어? 나는 최대한 조심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당신이 나한테 사람을 붙일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까지 치밀한 사람인 줄 몰랐네. 나 몰래 그동안 바람 피운 주제에 지금 나한테 그게 할 소리야?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이 몇 개나 되는 줄 알고 당신 변호사 인생도 이제 끝났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건데? 설마 당신 내가 활동하는 전부를 뒤에서 보고받고 있었던 거야? 우리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면 되잖아. 손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해결해 줄 테니까 우리 일 크게 만들지 말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물이 내 변호사 인생에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라고. 지금 서둘러 올라갈 테니까 집에 딱 기다리고 있어. 정말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뒷조사를 할 줄 몰랐는데 당신이 나보다 더 무서운 사람 같네. 남편은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이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될 것 같았는지 쩔쩔매고 있었어요. 친구가 남편이 바람 피우는 모습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배신을 당했었겠죠. 그런데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변호사 인생에 엄청난 흠집이 생기는 건 아닐 텐데 남편은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을 전부 확인해 보길 원하고 있었네요. 무엇을 원하는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뭔가 캥기는 게 더 있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었네요. 부산에서 집에까지 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며 다시 짐을 챙겨 아이를 안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남편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직감하셨지만 깊이 있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깐 다툰 정도로 생각하고 계셨죠. 부모님에게까지 당장 상처를 안겨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많이 급했는지 부산에서 집에까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도착을 했고, 제가 집에 없다는 걸 확인한 남편은 저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받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저에게 연락을 시도한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전화를 걸지 않길래 저는 그제서야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지만 깊게 잠이 들지는 못했네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 아이도 많이 피곤했는지 깊은 잠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조용한 방 안에서 또다시 진동이 울렸고, 이번에는 모르는 전화번호였네요. 여보세요? 그래도 제 전화는 받으셨네요. 굳이 제 설명은 하지 않아도 대충은 아실 테니 용건만 간단히 할게요. 지금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 거죠? 그쪽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 잘 아실 텐데요. 그쪽이 제 눈에 띄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몰라서 보자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두려워했으면 연락도 하지 않았죠. 일단 얼굴 보고 얘기하죠. 저는 그쪽한테 상당히 괜찮은 제안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장소는 문자로 찍어드렸으니 그쪽으로 나오시면 될 것 같네요. 저랑 단둘이 만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자 대 여자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는 게 좋겠어요. 남편과 동료 변호사인 상간녀는 제가 두렵지도 않은지 상당히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도 상간녀를 만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는지 듣고 싶어 아이를 부모님께 맡기고 약속 장소로 향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도착을 하니 상간녀는 먼저 도착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 오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찾아오셨네요. 서로 오랜 시간 얼굴 맞대고 대화 나눌 사이는 아니라는 거 저도 알기 때문에 용건만 간단히 할게요. 일단 저는 서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사업 파트너이자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천생연분 나셨네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만 제출해도 둘의 변호사 생활에는 충분히 지장이 생긴다는 거 알고 있죠? 충분히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모신 거고, 증거물들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둘인데 저희를 상대하기란 쉽지 않은 거 아실 테니 최대한 서로 좋게 해결해서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어요? 가지고 계신 증거물 넘겨주시는 조건으로 여기 1억 드릴게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건 증거물 비용이니까 서변이랑 이혼하시게 되면 그에 따른 위자료는 알아서 잘 챙겨가시면 되겠네요. 제가 가진 증거물의 가치가 1억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쪽이 저를 상당히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벌써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고요. 어머, 1억 정도면 충분한데 지금 욕심을 부리시는 거예요? 그러다 빈털터리로 내쫓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쪽 자식한테도 아빠가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보다 건전한 변호사였다는 걸 말해주는 게 교육상 좋지 않을까요? 상당히 오랜 기간 뒷조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으셨을 테니 그럼 그것까지 보상해서 1억 5천으로 맞춰 드릴게요. 지금 계좌 알려주시면 5천은 바로 이체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 이제 그만하시죠. 저희는 어쩔 수 없는 한 배를 탄 사이라 그쪽이 눈치껏 빠져주셔야 한다고요. 원래 끼리끼리 논다고. 애초부터 그쪽이랑 그 사람은 서로 맞지 않았다고요. 급이 맞는 사람 다시 찾아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겠어요? 꼴랑 5년 결혼 생활 한 거 가지고 한을 품는 건 너무 오버 아닌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죠. 어떻게 사람을 붙여서 모든 생활을 전부 다 감시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왜 그렇게까지 한 줄 알아요? 변호사로 버는 돈은 너무 한정적이라 좀 더 큰 돈벌이가 뭐가 있나 찾아보다가 괜찮은 것들이 눈에 들어와 같이 계획을 하게 된 거라고요. 아무래도 서변하고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눈이 맞은 거고요. 상간녀는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남편과 상간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저는 그걸 밝혀내기 위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 없는 증거물들을 그 사람들의 입 밖으로 나오게끔 만들어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받는다는 건 그쪽이 지금까지 몰래 진행해온 일들에 대해 저보고 입을 닫아달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같은 배를 타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왜 그런 손해를 보면서까지 당신들을 봐줘야 하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을 가지고 조만간 경찰서를 찾아갈 거고, 그에 따른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사람과 그쪽한테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거고요. 저는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이러니까 그 사람이 그쪽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 경찰에 신고하면 그쪽한테 떨어지게 될 앞으로의 돈들도 없을 거라고. 오늘만 날도 아니잖아. 어차피 입만 뻥끗하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냐 이거야. 오늘 이 돈 받고 나중에 추가적인 보상 더 해주면 되잖아. 누구 앞에서 지금 반말이야? 나는 그쪽처럼 간이 큰 사람이 못 돼서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내일 경찰서로 갈 거니까 마음에 준비하고 계세요. 그럼 2억 줄게.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더 얹어줄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서변이 오늘 그쪽이랑 꼭 해결 보라고 했었다고요. 이참에 그쪽도 돈 좀 만지면 얼마나 좋아요. 힘들게 변호사 돼서 푼돈 만지며 살고 싶겠어요? 그래서 해외 고객들이 투자금이랑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맡긴 수백만 달러를 착복해서 탈세 좀 한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한탕만 하고 빠지려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정직한 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그 사람들도 우리를 쉽게 건들지 못하더라고요. 저희는 그걸 역이용해서 위배한 사람들의 돈을 받아낸 것뿐인데 오히려 저희가 잘한 일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정말 힘들게 돈 벌어서 투자하려던 사람들도 간혹 있다 한들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머리가 멍청해서 당한 것뿐인데 자기 탓을 해야지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이 돈 받으시고 증거물만 지워주면 앞으로 또 돈이 들어오면 연금처럼 꽂아 드릴 테니 이제 그만하자고요. 남편과 상간녀는 서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손을 잡았던 거고 그렇게 함께 생활하다 보니 눈까지 맞아버린 거였네요.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전부 다 알게 된 저는 분노가 치밀었고 두 사람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얻게 된 저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었고 증거물은 이혼을 하고 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들의 인생에 위험을 느끼고 있었는지 알아서 전부 다 술술 불었고 저는 이 상간녀에게 들었던 대화 내용이 담겨있는 녹음 파일을 몇 번이나 재생해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며 불러드렸네요. 제 눈치를 보며 들어온 남편한테 가까이 다가가 우선적으로 제가 받았던 배신에 대한 응징을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이면서 풀어버렸고 다음날 바로 이혼하자며 앞으로 있을 위자료에 대한 보상이나 철저하게 잘해주라고 확답을 받기 위해 조건을 내밀었어요. 내가 당신이랑 바람난 여자를 만나고 왔다는 거 이미 들었으니까 알고 있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을 믿고 큰 돈을 맡긴 사람들인데 그걸 이용해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게 변호사가 할 짓이야? 나는 그래도 당신이 항상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었는데 그게 전부 다 사기를 치려고 계획한 일인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었다고. 내가 가진 증거물을 받고 싶다면 원하는 조건을 전부 다 들어준 다음 건네줄 거야. 그래야 나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될 것 같아. 원하는 대로 이혼은 해줄 테니까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깔끔하게 처리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내 자식한테 당신 같은 사람이 아빠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앞으로 평생 동안 내 아이 볼 생각 하지 마. 내가 원하는 조건 들어준다면 증거물은 그대로 넘겨줄 거고 당신은 그 여자랑 앞으로 뭔 짓을 하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어때? 나쁘지 않은 조건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원하는 조건 맞춰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두 번 다시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밀까봐 쫄았었는데 뭐 그 정도야 뭐. 그렇게 남편과 저는 다음날 신속하게 이혼을 했고 그 사람과 상간녀는 법적인 소송으로 끝내는 게 아닌 제가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었네요. 남편에게 모든 걸 받아낸 저는 부모님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남편은 하루빨리 증거물을 받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받았던 사진 몇 장을 남편에게 전송을 하면서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제가 어느 정도 안심이 될 때까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그 사람들을 계속 괴롭혔어요. 남편은 친구가 보내줬던 사진을 받아보고 결정적인 증거물을 달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에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네요. 곧바로 경찰서에 달려가 그 사람들을 신고하고 싶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물들로는 역부족이었고 그 사이에 남편과 상간녀가
또 다른 일을 꾸밀 때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과 상간녀에게 사람을 붙여 뒷조사를 하게 만들었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둘씩 모아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상간녀는 충격적이게도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가리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네요.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는 저와 숙려 기간이 끝나자마자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여긴 어디라고 찾아와?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으면 당신도 그냥 증거물만 주고 끝내면 되는 거잖아.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아니라고. 그래, 나도 알아.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증거물 주려고 온 거잖아. 그리고 누구 마음대로 결혼식을 올리라고 그랬어? 그건 내가 허락해주지 않았는데? 어머님, 봐봐요. 저 여자가 엄청 독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래서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결혼식 망치지 말고 당장 나가. 네가 여긴 뭐하러 온 거냐?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 자식 창피라도 주려는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라.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난리를 치겠어요. 저 말고도 대신해줄 분이 저렇게나 많이 찾아오셨는데요. 이 사람들이에요. 잡아가시면 될 것 같네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형사분들은 두 사람의 범죄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찰서로 연행했고,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시모는 상당한 큰 충격을 받아 쓰러져 버리셨네요. 제가 형사분들께 제출했던 증거물들이 상당한 효력이 있었고, 회사 사무실에서 발견된 범죄를 이용한 서류까지 확보가 되면서 남편과 상간녀는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친 혐의로 인해 기소되면서 둘 다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는 징계를 당하게 되었네요. 같은 목적으로 만나 힘들게 읽었던 가정까지 파탄낸 상간녀와 저와 아이를 등진 남편이 받게 된 중징계는 제가 받았던 상처를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준 것 같았는지 힘들 것 같았던 마음은 한결 편해졌네요. 이 문제로 혼자 살고 계시던 시모는 형사들한테 연행이 됐을 때 엄청난 충격으로 혈압이 올라 뇌출혈로 인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중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합당한 벌이라고 생각되네요. 앞으로 2번 다시 그 사람들을 만날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제 아이와 함께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7살에 척추장애를 앓고 계신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결혼을 앞뒀던 예비 신부였는데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면서 결국 파혼까지 선택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예비 신랑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모의 돌발 행동 때문에 지금까지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 저와 파혼하게 된 걸 받아들이는데 많이 힘들었는지 어제 저녁에 찾아왔어요. 문 밖에서 한참 동안 기다리길래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몇 달 만에 반쪽이 된 얼굴로 다가와 버티기 힘들다며 다시 시작하길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파혼까지 했고 시모의 경악스러운 성격은 강한 거부감이 들었기 때문에 예비 신랑의 마음을 더 이상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인생에 대해 한탄하며 제 앞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그 사람을 다시 마주하니 처음 시댁에 찾아가 인사드렸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온화하신 모습과 저를 부드럽게 대해주신 시모를 봤을 때 정말 괜찮은 분이시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침착하게 대응하신 시모의 성격은 제가 느끼고 있는 모습과 전혀 달랐었고 첫 질문부터 당황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숨김없이 설명을 해드렸네요. 우리 아들한테 대충 듣긴 했었지만 현재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몸이 좀 불편하시다며? 네, 현재 엄마랑 함께 살고 있어요. 예전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셔서 허리를 좀 다치셨거든요. 지금까지 후유장애를 앓고 계셔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세요. 걷는 게 조금 불편하시지만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으세요. 몸 관리 잘 하셔야 되겠네. 늙으면 여기저기 아픈 것도 많아지고 다친 곳은 쉽게 회복하지 못하거든. 시모는 저에게 이것저것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표정과 말투는 온화하신데 질문은 날카로우셨죠. 알 수 없는 시선으로 저를 한참 동안 응시하셨고 그걸 지켜본 예비 신랑이 무슨 생각하시냐며 시모에게 여쭤보자 그제서야 저를 보며 웃으셨네요. 다행히도 큰 문제 없이 시부모님과 나쁘지 않은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딱히 그 사람과 저와의 사이를 반대하시진 않으셨고 무난하게 결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상견례장에서 결혼 생각을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다가왔고 그 사람 또한 시모를 바라보면서 난감한 표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새아가한테 어떤 상황을 겪고 계신지 대충 들었거든요. 그런데 말로 들었을 때와 다르게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회복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재활 치료만 꾸준하게 받는다면 몇 년 안에 굽어진 허리도 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이요? 아니,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요? 둘이 이제 결혼 날짜도 잡아야 하는데 그 전에는 정상인처럼 걸으실 수 없다는 거네요.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 대충 들으셨겠지만 오토바이가 허리 쪽으로 돌진하는 바람에 심각할 정도로 크게 다쳤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걷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 정도까지 회복된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분명 후유장애는 있겠지만 저도 몇 년 뒤면 더 이상 땅만 보고 걷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결혼식은 어쩔 수 없이 휠체어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려고 오는 자리인데 시선이 좋을 것 같진 않은데 저희 집안에 위신이 떨어질 것 같아 솔직히 좀 망설여지는 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남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별로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돈의 건강 상태 때문에 안 좋은 시선과 말들을 듣게 될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새아가만 놓고 보면 크게 문제될 건 없거든요. 직업도 나쁘지 않고 제 아들과도 잘 어울릴 것 같아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남의 시선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은 되네요.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민이라뇨? 그럼 우리 결혼을 반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시모는 저희 엄마의 몸 상태를 확인하시고부터 기분이 안 좋아 보이셨어요. 제가 인사드리러 시댁에 갔을 때
설명했던 거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결혼하는데 지장을 주게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는데 시모의 돌발적인 모습은 저희 모두를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순식간에 어두워진 분위기를 회복시키기에는 불가능했고 결국엔 더 이상 양가 집안의 자연스러운 대화는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안 좋아지는 분위기를 계속해서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저와 엄마는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장애를 입었다고 해서 차별하시는 건 분명 문제가 있었고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야 했었죠. 상견례가 끝이 나고 엄마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예비 신랑이 뒤늦게 쫓아오더라고요. 그날은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저희 집 앞에서 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서 다시 한번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지만 이미 한 번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못했습니다.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머님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처음 얼굴 뵙는 자리에서 그런 막말을 하시는 건 예의에 어긋난 행동 아니신가? 사람은 누구나 다 사정이 있는 거잖아. 나는 어머님의 행동 이해를 못하겠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엄마가 그렇게 나오실 거라곤 나도 전혀 알지 못했거든. 그렇다고 우리 결혼 이대로 끝내는 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 그래도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하잖아.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여쭤볼게. 주변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악의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 악의적인 걸 떠나서 우리 엄마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 만약 말실수를 하셨다면 먼저 사과부터 하시는 게 순서 아닐까? 우리 엄마가 받은 상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시잖아. 어머님께서 하신 잘못이 무엇인지 인지를 못하신다면 더 이상 결혼은 진행하고 싶지 않아. 이건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예비 신랑은 난감한 표정을 보이며 고개만 떨구고 있었어요. 저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만 잘못된 행동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옳은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은 뒤 그 사람은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 회사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저희 회사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내용이었죠. 전화를 안 하시고 문자만 보내신 시모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집으로 출발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했었죠. 그렇게 카페에 들어가니 시모의 모습이 보였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 자리에 앉으면서 여쭤봤네요. 내가 저번에 상견례 자리에서 말이 좀 심했었니?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 그 정도로 상처받을 줄 몰랐지. 속으로 고민하고 있던 걸 표현한 것 뿐인데 상처받게 될 거라곤 전혀 인지하지 못했네. 그냥 남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말이 헛나왔었나 보다. 사람은 언제나 실수하기 마련이잖아. 나도 입조심했어야 했는데 조심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민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난리를 치길래 그때 알았지 뭐야. 내 입이 주책이다. 앞으로 입조심할 테니까 세아가 마음 좀 풀고 사돈께 잘 좀 말씀드리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 지금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서 내 마음도 너무 아파 죽겠다. 기분 풀어줄 수 있지? 나 때문에 이 결혼 무너지면 되겠니?
우리 좋은 일만 생각해야지. 시모는 저에게 계속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셨고,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뵈니 저도 점점 기분이 풀리기 시작했고, 시모의 진심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렇게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집에 돌아와 시모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엄마에게 알려드렸어요. 엄마도 제가 한 얘기를 곰곰이 듣고 계시다가 시모의 사과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모든 상황이 잘 정리가 됐는지 물어보기 시작하길래 좋게 마무리 지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안심이 되었는지 다시 결혼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에 목소리는 밝아졌어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기에 두 번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길 바랬어요. 그래서 시모의 행동을 그냥 넘긴 거였는데 얼마 뒤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그때는 듣고 있던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모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들 말이면 껌뻑 죽잖아. 어쩔 수 없지 뭐. 결혼 허락 안 했어 봐. 아주 난리도 아니었을 거야. 이대로 진행하는 게 맞나 싶네. 그러게 자식이기는 부모 없잖아. 며느리는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 직업도 나쁘지 않고 성격도 싹싹하니 마음에 든다면서? 그런데 문제는 안 사더니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으셔. 내가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지? 남의 시선인데 생각을 해봐. 결혼식 때 혼주 입장하는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안사돈과 함께 입장하면 내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냐고. 그동안 쌓아왔던 게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 허리 하나 제대로 못 펴고 땅만 보며 걷고 있는데 그대로 혼주 입장을 하겠다고? 그게 말이 되니? 그렇다고 결혼 안 시킬 거야? 아들내미가 난리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그날만 참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고민하면 말을 안 하지. 앞으로 내 아들이 몸이 불편한 안사돈 수발을 들어줘야 한다는 건데 그 꼴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 몸이 회복되는데 3년 이상이 걸린다는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더라고. 내 아들 인생 말아먹는 건 아니겠지? 지인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카페에서 대화 좀 하려고 들어갔다가 시모를 발견하게 되었지만 얼굴 표정이 심각해 보이시는 것 같아 기회를 보고 인사를 드리려 했는데 하필 시모의 불만들을 듣게 된 거였죠. 결국 더 이상 들어드릴 필요도 없었고 시모의 이중적인 성격에 질려버린 저는 녹음된 파일을 예비 신랑에게 전송했어요. 잠시 뒤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헤어지자는 문자 한 통 남겨준 뒤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네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시모의 얼굴에 찬물을 뿌려버리고 싶었지만 대화조차도 하고 싶지 않아 지인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먼저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자 예상했던 대로 예비신랑과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신 채 문을 열어주셨고 시모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엄마의 손을 잡으시며 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셨네요. 아이고,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놈의 입이 방정이지.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지금 이해를 못했어요. 시은아,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당연히 있었죠. 어머님, 여긴 뭐하러 찾아오셨어요?
결혼시킬 마음은 애초부터 없으셨으면서 민태 씨가 난리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그런데 어쩌죠? 저는 이미 마음을 접었는데요.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저희 집안을 그렇게 판단하고 계셨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그냥 쉽게 용서해 드리니까 저희가 만만해 보이셨나 봐요. 2번 다시 얼굴 뵐 일 없을 것 같으니 나가주세요. 아까 했던 얘기는 그냥 생각 없이 뱉은 말이라니까. 세아가 너도 대충 내 성격 알겠지만 누구 앞에서 밉보이는 거 좋아하지 않는 거 알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지 고민하고 있었던 거야. 서로 좋은 말 들어서 나쁠 것 없잖아. 나도 이런 걱정 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이 그런 걸 어쩌겠어. 그러니 제발 내 아들과 결혼 안 하겠다는 말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차라리 내가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지내면 되잖아. 그러니 이번 딱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되겠니?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희 집안을 깎아내린 말씀을 하셨다는 거에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으세요? 시은이가 넘어가 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사태를 만들어요. 도움 주실 생각 없으시면 차라리 그냥 조용히 좀 계세요. 제가 극단적인 선택하면 좋겠어요? 시은이랑 결혼 못하면 제 인생도 없는 거라고요. 결국 시모는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으시다며 일으켜 세워 드리려 했지만 제가 마음을 돌릴 때까지 절대 일어나지 않으시겠다며 떼를 쓰기 시작하셨네요. 이미 시모의 마음 전부를 알게 됐는데 결혼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그러자 아무 잘못도 없는 예비 신랑도 시모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결혼할 필요 없다며 등을 돌리려던 순간 갑자기 예비 신랑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어요. 저희는 너무 놀라 급하게 구조대를 불러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고 정신을 잃은 그 사람은 검사 결과 갑자기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오게 되면서 가벼운 쇼크가 온 것 같다며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질 거라는 의사의 말에 그제서야 긴장이 풀린 저희는 숨을 돌릴 수 있었네요.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 때문에 하마터면 예비 신랑이 불행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시모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결국 오열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한 번만 넘어가 주렴. 내 아들이 원래 약하게 태어나서 남들에 비해 몸이 건강하지 않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내가 도대체 뭐 한 건가 싶더라고. 2번 다시 생각 없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을 테니까 내 아들과 결혼해 줄 수 있지? 글쎄요.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의 말씀을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몇 번째 소가 넘어가게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 또 어떻게 변하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일단 민태 씨가 회복한 거 봤으니까 저희는 먼저 들어가 볼게요. 시모는 뒤돌아가려는 제 팔을 붙잡곤 그 사람과 같이 살아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하셨어요. 또다시 큰 충격으로 인해 자식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하셨는지 저를 절대 보내주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셨어요. 누워있는 그 사람은 아직 몸이 회복이 되지 않았는지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결국 헤어지겠다는 말은 더 이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저에게 2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거라며 또 다시 문제가 생길 시 그때는 더 이상 잡지 않겠다며 정가는 확실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렇게 예비 신랑은 몸을 회복하게 되면서 저희는 다시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시몬은 그날 이후 쓸데없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으셨고 그렇게 아무 일 없이 결혼식 날이 되었죠. 바쁘게 움직이면서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있는데 그제서야 실감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대기실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고 혼주 입장의 소리와 함께 결혼식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신랑 신부 동시 입장 소리와 함께 저는 예비 신랑의 손을 잡고 식장에 진입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빠가 없는 저를 배려해 동시 입장을 선택했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함께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양가 부모님께 인사하라는 사회자의 말에 시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저희 엄마한테도 인사를 드리려는데 엄마가 앉아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이 저희 인사를 받아주고 계셨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예비 신랑을 쳐다보니 예비 신랑 또한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며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뒤 엄마의 목소리가 멀리에서 들려오기 시작했고 하객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엄마가 식장 앞으로 힘겹게 다가오시더니 갑자기 시모의 얼굴에 손을 수차례 올려 붙이셨고 주변 하객분들이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죠. 예, 시은아.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해야 되겠다. 엄마가 방금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니? 글쎄 사부인이 나한테 줄 게 있다며 차로 부르더니 할 말이 있다며 차에 올라타라는 거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사부인의 말대로 차에 타자마자 나한테 뭐라는 줄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같이 입장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혼주 입장 때 태행인을 불렀으니 잠시 차 안에 있어달라고 나를 두고 내리더라고. 사부인의 말도 안 되는 말에 어이가 없어서 결혼을 미루겠다고 하니까 혼주 입장만 태행인을 쓰겠다며 차 문을 닫더니 경비인을 고용했는지 문을 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더라고. 그래서 한참 동안 신랑이 버리다가 주변 사람의 신고로 겨우 빠져나왔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태행인을 세울 수가 있는 거야? 남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봐요 사돈, 저는 절대 이 결혼 진행시킬 수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시은아, 집으로 돌아가자. 어머니, 정말 대행인을 시켜서 이런 일을 꾸미신 거예요? 도대체 남의 시선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혼식까지 와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셔야 마음이 편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어때서 같이 입장하는 걸 창피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남의 시선이 중요하면 저보다 더 잘난 집안과 결혼하면 되겠어요. 저희가 받은 손해는 위자료 청구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엄마, 왜 이렇게까지 미련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만하셔야죠. 그래, 내가 전부 다 꾸민 짓이다. 같이 입장하는데 너무 쪽팔려서 그랬다. 나는 정상으로 걷고 있는데 사돈은 땅만 보면서 지팡이 짚고 입장할 생각하니까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대인 시켰다. 상황에 맞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이 난리를 치면 어쩌자는 거야? 사돈도 저희 입장 생각해 주셔야죠. 집안 외신 다 떨어지게 꼭 이런 식으로 일을 벌여야겠어요? 세아가, 우리는 결혼 물을 생각 없으니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 진행하도록 하자. 이제부터 사돈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될 거 아니야. 사위자 양반 뭐하고 있어요? 상황 정리해야지. 시모의 막 나가는 행동은 더 이상 받아줄 수 없었고 그 자리에서 뒤돌아 예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는지 결국 또다시 쓰러지고 말았네요. 시모는 저를 부르며 결혼식 진행해야 된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뒤도 안 돌아보고 식장을 나오는데 저를 붙잡겠다며 시모가 달려오기 시작했고 그 순간 충격적인 광경이 전 하객 앞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상태로 앞만 보며 뛰어오시는데 철퍼덕 소리와 함께 시모는 제 앞에서 넘어지셨고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이리저리 뒹굴고 계셨어요. 얼굴을 부여잡고 계신 손에서 혈흔이 흘러나오는데 바닥에 충격적인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았고 하객분들도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셨어요. 시모는 저를 붙잡겠다며 달려오시다가 넘어짐과 동시에 자신의 혀를 두 동강 내버리셨네요. 119의 신고로 급하게 예비 신랑과 시모는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떨어져 나간 혀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서 세균 증식과 혈액의 응고로 인해 결국 봉합수술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시모의 혀가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다물고 계셨어요. 결국 생각 없이 막말을 뱉었던 시모의 행동이 낳은 결과였고 그날 이후 예비 신랑과 저는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에게 척추장애라며 창피해하셨던 시모는 언어장애가 되어버리셨고 남들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시모는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두 번 다시 엮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몇 달이 지나고 그 사람이 또다시 찾아왔어요. 결론은 저와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말이었죠. 더 이상 좋은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와 함께하고 싶다며 부모님과도 인연 끊고 오겠다 했지만 더 이상 인연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그렇고 그 사람도 정신적으로 회복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요. 저희는 여기까지였고 두 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좋은 날만 생겼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혹시 남들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중적인 성향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과 인연을 만든다는 건 분명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거예요. 저도 이번 일로 확실하게 느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제 사연을 통해 인간관계를 신중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언제나 가정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